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놓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이 아닌데 우리가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인격체로 자라요. 책에 보니까 독립육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독립을 염두에 두고 키우고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키워라. 그런 의미에서 독립육아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 앞으로의 OECD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목표, 나침반 이런 걸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시하는 게 행위주체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이거를 훈련시키자. 그게 행위주체성이라는 말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독립육아랑 맥락이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아이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잘 존중해주면서 키우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독립육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고 또 자율적으로 크고 하는 거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그게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를 키울 때는 내가 이 아이를 어디까지 키워서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생각하고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독립이라는 거예요. 독립을 염두에 두고 키워라. 미래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변동성이 많고 흔히들 미혹하라고 부르는 미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생각해요. 저 세대에 맞으려면 내가 어떤 교육을 시킬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늘날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거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눈으로 보지 않고 미래 눈으로 봐서 키운다면 조금 손을 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대학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우리 엄마들이 지금 막 국영수에 매몰되어 있는데 수능을 치우기 위해서 계속 아이들 이거를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재능이나 기질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거든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무크라고 아실 거예요.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의 콘텐츠나 강의들을 모아놓은 데거든요. 수업료로 치면 굉장히 비싼 강의들을 그냥 무료로 막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공부한 친구들이 학점을 따서 대학에 내출을 하면 대학에서 그 친구를 뽑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공부를 한 친구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내가 어느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지금 공부를 이런 걸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독립적인 자질을 못 봐요. 이렇게 대학이 변화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지금 국영수에 몰입시켜서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키워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학도 변하고 있고 세계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질이나 재능을 좀 보고 키우자. 너무 수능에 이렇게 몰입돼서 키우지 말자. 제 마음은 좀 그래요. 너무 작가님의 그 의견을 공감해요. 그 누구도 정답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고민되는 영역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이런 훈육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거든요. 독립육아에 관해서. 용기 있는 엄마가 용기 있는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교육을 충분히 같이 하면서도 우리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좀 한 예를 들자면 팔머러키라고 여러분 아시는 오큘러스 창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어릴 적에 14살 때 아빠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자동차 대리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랑 같이 홈스쿨링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내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게 좀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머러키가 집에서 그 공부할 부분 공부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이제 남자아이니까 게임하는 거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게임 기기를 조금 더 잘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게임 기기를 만들게 되는 게 이제 가상 세계에서 만드는 게임 기기. 그래서 VR 기기를 만들게 돼요. 내가 그 엄마였다면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용인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제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가 기본적인 학습을 했다면 그 부분 몰입해서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거는 오케이다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VR 기기를 계속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기기를 만드는데 조금 더 잘 만들고 싶어서 강의를 좀 듣고 싶어. 근데 그 강의 일반 중고등학교에 없는 강의죠. 14살짜리가 들을 만한 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강의 몇 개를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이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VR 기기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대학을 목표로 막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걸 배워와서 자기 VR 기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내요. 14살 때부터 그냥 16살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16살 때 VR 기기를 시제품을 만들고 20살 때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큘러스를 창업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 오던 그런 아주 꼬마 아이가 20살에 아주 배짱 좋게 창업을 하고 나서 누가 그걸 봤냐면 페이스북이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재능을 높이 사서 그 아이가 만들었던 그 회사를 2조 5천억에 인수를 하거든요. 20살에 놀라운 일이었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했던 재능을 그냥 몰입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지켜봐 준 거예요. 뒤로 좀 물러와서. 이 아이는 천재라서 그래요가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최초로 미네르바 입학했던 한국 아이들 몇 명 아이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독립적인 육아 방법을 선택했던 부모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재능을 좀 깊이 봐주는 것에 대해서 좀 허용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시키면서 그 아이의 몰입하는 그 부분을 좀 봐줘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독립육아라는 취지가 굉장히 좋고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엄마가 또 지혜롭게 깨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훈육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아이 키울 때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장난을 치는 게 좀 과해져서 싸우기도 하고 밖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엄마들 마음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되게 축소시킨 다음에 상황에 대한 문제 행동을 사라지기 위해서 딱 훈육하고 강하게 벌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교정시키고 끝, 다음에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되게 어릴 적에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가 잘못했네, 엄마 이런 거랑 잘못했어요, 그리고서 벌 받아야겠죠, 부서가 술 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훈육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놓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이 아닌데 우리가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인격체로 자라요. 그래서 여러 훈육법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 훈육법에서는 행위를 다루고 그것을 처벌하고 빨리 끝내서 다음번에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전통적인 순종 훈육법인데 거기서 빠진 게 그 감정 다루는 법, 해결의 주체권이 부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빼먹으면 독립육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제 훈육할 상황이 되면 엄마가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엄마 감정 다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엄마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숨 좀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어라. 이제 호흡법을 좀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5초 정도 깊이 들이쉬고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한 7초 정도 후 내밀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애들이 여전히 하지마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상태다 그러면 애들이랑 같이 숨을 한번 쉬고 나서 시작을 하셔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행동만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인 거고 내가 로봇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를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의 감정부터 살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가 속상했겠구나,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네가 되게 속상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뇌에서 감정이 막 이게 투정회피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화가 났을 때. 근데 그게 좀 잠재워져요. 엄마가 공감을 해줬어, 내 감정을 다뤄줬어, 그러면 이제 숨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쉬어지고 그리고 엄마랑 대화할 마음이 생겨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시간이 더디더라도 이게 정상이에요. 조금 평온에 대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할 만해요. 그렇게 되면 들어준 다음에 해결책도 엄마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 찾아보는 거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왜 울어? 이게 울 일이야?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번에는 아이한테 너도 똑바로 가서 얘기하고 너가 이렇다고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예를 든다면,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전부 다 독립육아라는 굉장히 먼 훈육법을 쓰신 거예요. 울긴 왜 울어? 이렇게 감정 축소해버리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공감을 안 해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 아이 마음이 그냥 다친 채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 제시를 엄마가 해버렸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 내일 가서 그 아이한테 똑바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 엄마가 제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우리 몰라요. 되게 소극적인 애일 수도 있고 더 적극적인 애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엄마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이 있어. 엄마가 가서 그 친구를 만날까? 엄마가 선생님께 가서 이야기해볼까? 아니면 네가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할래?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그 아이한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너가 어떤 걸 선택해서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엄마 나 이런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존중을 해주고 해결책을 아이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감정 코칭이 되고, 그리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주체성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훈육의 순간은 내 아이를 성장시키는 순간이다. 더디더라도 내가 이 과정을 밟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아이들이 성장해요.